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롤스 선생님의 견해에 이어서 노자 선생님의 견해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두고 계십니다. 저도 승리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에 반대합니다. 승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나름의 행동 기준을 세우지요. 즉 나의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내 수행평가를 대신해야 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친구들은 나의 급식을 받아오고 심지어 내가 먹다 남은 잔반까지 갖다 바쳐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나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친구들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 결과 자신은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다른 친구들의 자발성과 개성은 억압받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자발성과 개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개입을 인위라고 합니다. 인위적 개입으로 친구들의 삶이 결국은 망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노자 선생님께서는 승리와 같이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어떤 편협한 견해, 자신이 가진 편협한 견해를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편협한 견해를 노자 선생님은 인위라고 합니다. 인위. 즉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백성의 삶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백성의, 시민의 혹은 자발성, 개성 혹은 고유성이 훼손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승리는 지금 자신이 세운 편협한 견해, 특히 자신이 동물적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동물적 욕망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이 편협한 견해로서 인위적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친구들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자발성, 개성, 고유성 이런 것을 상실하고 그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인위적인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범이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선생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 노자께서 국가 시스템은 자연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함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리는 자연으로서 저절로 원만하게 잘 활동하지요. 그래서 만물은 각자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로 바람아 불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야 내려라 혹은 올라가라 라고 억지로 명령한다고 비가 그렇게 따르지 않지요. 비와 바람은 우주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그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노자 스님께서는 국가는 무엇을 표본, 모델로 삼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은 자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즉 셀프 소우다. 모든 대상은 이러한 스스로 그러함의 상태에 따라서 저절로 원만하고 아름답게 작동하는, 원만하고 아름답게 활동하는 그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스스로 그러함인데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를 무시하고 지도자가 가진 편협한 견해로서 인위적 기준을 가지고 억지로 명령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대상의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자발성, 개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노자께서 우리 인간의 삶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온전히 흘러가죠. 그래서 외부의 인위적 기준을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 기준을 강요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인위적 기준을 강요하면 자연의 본성으로서 자유가 오히려 훼손되는 셈이죠. 승리가 자신의 인위적 기준을 친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친구들이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부모님의 바람대로 학업에 매진해서 대학 교수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성실히 해왔고, 이제 곧 대학의 학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소설가임을 뒤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소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교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라고 강요합니다. 이 친구의 삶이 행복할까요? 하기 싫은 교수님으로서 학자의 삶을 살아가면 형편없이 망가져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우리 인간의 삶, 국가 시스템도 자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자연을 모델로 삼다는 건 무엇인가?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대로 대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위적 개입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개입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자연의 본성이 훼손된다. 즉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자유가 망가진다. 그런데 승리는 현재 자신이 편협한 기준을 친구들에게 강요하여 친구들의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친구가 평생을 대학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연구 실적 성실히 쌓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사회에서 주변에서 바라는 대로 대학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뒤늦게 알아차려보니 꿈을 깨보니 나의 진정한 재능,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연구가 아니라 소설가이구나. 스토리를 만드는 소설가이구나. 이걸 뒤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즉 사회에서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기준은 잣대는 대학 교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의 스스로 그러함, 자발적 본성, 개성, 고유성이 소설가에 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대학 교수님이 되라라고 하는 외부의 인위적 기준을 계속 강요하면 이 친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져서 분명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스스로 그람의 원리에 따라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 스스로 그람의 원리, 자연으로서의 본성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자께서 그래서 한국과의 시스템 역시 자연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방식으로 국가를 다스릴 필요가 있죠. 저는 이를 무위지치라고 합니다. 무위지치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 하지만 이러한 풀이는 제가 의도하는 은유적 혹은 상징적 표현의 맛을 잘 살리지 못할 수 있어요. 즉 무위지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국가의 인위적 통제력을, 이 인위적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시스템 지도자의 편협한 견해에서 나온 인위적 개입으로서의 인위적 통제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인위적 통제력을 최소화하여 백성의 자발성과 고유성, 개성, 이러한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의 활동성을 북돋는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하기를 권합니다. 즉 제가 의미하는 자연과 무위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임주의나 허무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부합하는 무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무의, 무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무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싶군요.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인위적 기준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러함의 활동성에 따라서, 즉 자연을 모델로 삼아서 출현하는 국가는 어떠한 통치 방식을 따르는가? 그것은 바로 무의지치다. 무의지치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무, 방임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이 자연으로서의 본성을 최대한 북돋워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의지치로서의 통치 방식과 거리가 멀어져서 지도자가 인위적인 개입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시민 혹은 백성에 강요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시민 혹은 백성들의 삶을 분명 망가뜨리게 된다. 자, 이어서 제가 그럼 노자께서는 공자의 이해를 통한 통치 방식에 반대하십니까? 자, 그러니 노자께서 공자께서 강조하시는 예란 무엇인가요? 자, 그러니 공자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 외부의 사회규범으로 드러난 것이 예입니다. 그러니 예는 내면의 인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기준이지요. 즉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예를 회복할 때 내면의 도덕성인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에 어긋난다면 보거나 듣지도 말며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즉 저는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비례물언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며, 비례물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자라고 하는 분은 예에 기반한 통치 방식, 즉 예법에 기반한 통치 방식을 강조하고 있고,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으로서 일종의 형식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규범으로서의 형식이죠. 물론 성인과 같은 덕을 실현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형식입니다. 그럼 이러한 형식도 분명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위적인 기준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노자 선생님께서는 이 공자께서 강조하신 이해를 통한 통치 방식이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본 것이죠. 그러니 노자께서 예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자께서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바라보는 예는 내면의 도덕성인 인이 있는데, 마치 인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 씨앗, 내면의 도덕성으로도 씨앗이 외부의 사회규범, 폼,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입니다. 라고 하는 견해를 보이죠. 그래서 이 예라는 기준에 어긋나면 어떠한 경험, 시, 청, 언, 동,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떠한 경험도 예에 어긋난다면 삼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곧 노자께서 결국 공자께서 강조하시는 예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틀인 셈이군요. 기준, 프레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볼 때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기준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예라는 기준이 있으니 그 예에 들어맞지 않으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즉 보거나 듣는 것, 그리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경험을 예라는 기준에 들어맞게 강요하겠죠.
그렇게 얘를 기준으로 삶의 방향성을 강요하게 되면 인간의 자발적 동기와 개성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풀과 같이 말라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노자께서는, 물론 공자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만, 노자께서는 내면의 도덕성이 밖으로 드러난 사회규범 형식으로서 얘를, 이 노자께서는 인위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위적 기준에 어긋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경험,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경험을 인위적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공자께서 언급하시는 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인위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발성, 개성, 고유성 이런 것을 망가뜨려서 말라 비틀어진 풀과 같이 우리를 생기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개개인의 고유성과 자발성을 훼손하는 측면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도자의 인위적 개입은 어리석은 간섭인 셈이군요. 그렇다면 자연을 모델로 하는 국가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노자 선생님, 그 국가 시스템의 조직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러니 노자 선생님께서 국가 조직이 자연과 가장 가까운 형태를 띠려면 소국 과민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소국 과민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크기는 작고 소국, 백성의 수는 적어야 한다. 과민.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자,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국가 시스템을 중앙 집권적이 아닌 지방 분권의 방식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간섭의 범위가 넓고 대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크기는 크고 백성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방 분권적인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간섭의 범위가 작고 대상 역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지요. 지방 분권적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면 많은 정치적 권한을 지방에 위임합니다. 그러니 여러 지방에 속한 시민들은 그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름의 자발성,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국가의 인위적 통제력은 약화됩니다. 그 결과 통치자의 인위적 기준을 강요하여 시민의 삶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자 선생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모델과 가장 가까운 국가 시스템, 국가 조직 방식이 소국 과민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소국 과민은 글자 그대로 하면 물론 나라의 물리적 사이즈가 작고 백성의 물리적 숫자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국 과민 역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종의 은유적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라의 크기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어야 된다.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만큼 통치자의 인위적 기준이 미치는 강도와 영향력의 범위가 작아야 한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으로서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자 선생님의 관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중앙에서 통치자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지방의 고유성, 자발성, 개성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방 분권적인 방식, 즉 많은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그래서 그 지방 조직들이 재량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 분권적인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노자 선생님의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에 사는 구성원의 자발성, 개성, 고유성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포퍼라고 하는 분의 견해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저 역시 승리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의 운영 방식에 반대합니다. 바람직한 국가라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판단의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이 옳고 절대적으로 옳고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상호 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릴 수도 있으며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서로의 비판을 건설적으로 수용하여 진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회를 저는 열린 사회라고 부릅니다. 열린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판단을 반박하는 사례, 즉 반증 사례가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니 어떠한 의견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반증 사례가 출현하지 않는 동안만 잠정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닫힌 사회에서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어떠한 반증 사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친구와 선생님들이 비판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 이 포퍼라고 하는 칼 포퍼라고 하는 이 학자께서는 바람직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린 사회이다. 열린 사회에서는 지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왜 지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즉,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즉, 우리는 서로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상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구성하여 진리를 향해서 우리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열린 사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잠정적 진리다. 왜 잠정적 진리인가? 현재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그 진리는 반증 사례, 즉 그 견해를 반박하는 사례가 현재까지는 출현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진리다. 하지만 반증 사례가 출현하면, 즉 현재의 가설을 반박하는 반증 사례, 카운터 이그젬플이 출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가설을 수정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닫힌 사회에서는 그런 건설적 비판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절대적 진리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의 진리, 예를 들면 승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에서 하나의 절대적 진리는 오직 승리의 견해, 승리의 편협한 견해가 오직 절대적 진리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퍼께서 그런데 승리는 친구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승리의 위력에 무서워 승리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마저 승리의 행동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건설적 비판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려는 시도와는 완전히 차단된 셈이죠.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닫힌 사회다 라고 저는 합니다. 닫힌 사회는 오직 하나의 의견만이 진리라고 간주하여 그 독단적 의견을 향해 점진적이 아닌 단번에 급격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판과 저항도 용납하지 않고 폭력으로 억눌러 버립니다.
특히 마르크스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폭력혁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형편없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처럼 독단적인 지도자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회를 혐오합니다. 칼 포퍼 선생님께서 이제 닫힌 사회란 무엇인가? 이 닫힌 사회에서는 오직 진리는 하나, 절대적 진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건설적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 절대적 진리로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절대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진리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리를 절대적이라고 간주하는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폭력으로 억눌러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격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는 공산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반대하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반박하는 카운터 이그젬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란 무엇인가? 폭력을 통해서 급격하게, 과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포포인 나는 이러한 마르크스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마르크스 선생님의 그러한 의견은 열린 사회가 아닌 닫힌 사회, closed society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